예, CBS 라디오 박정희 판서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2024년 내년 주요 연구개발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 5천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국가 예산 지출 항목 가운데 R&D 예산만 대폭 삭감됐다라는 것이 논란인데, 이 발표된 이후에 과학계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장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연구 공백으로 인한 우려점은 무엇이 있을지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진 교수님과 인사 나누십시오. 근데 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라는 데는 어떤 조직인가요? 그 정부 출연연구소가 26개, 5개 정도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4개 정도의 노동조합이 모여가지고 만든 소산별 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급단체 없이. 위원장님도 과학자시죠, 그죠? 네,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2년도에 입사해서 과학 로켓부터 뭐 나로호, 그다음 차세대 발사체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로 얘기할 때 그 주역이시네, 그죠? 우리 위원장님. 나로호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달나라 가는 겁니까? 네, 뭐 사람이 가긴 어렵고 일단 착륙선부터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R&D 예산 말고 나중에 또 발사체 발사할 때 위원장님 따로 연결해도 되는 거죠? 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제가 해야 되겠죠. 그냥 1시간 정도 탁 터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고. 자, 일단 R&D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매우 안 좋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관련 소식은? 지금 일단 뭐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지금 변화가 없으니 체념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아. 물론 저희는 이제 그 연구자들의 노동조합이니까 국회에서 아직 예산 일정이 남아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다들 자조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건 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구성 테스트를 윤석열 정부가 하더니 과학기술도 지금 하고 있구나. 망가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예. 이제 눈 가리고 엉엉하는 거지 이게 실제하고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는 반발이 심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 사실 이런 정도 예산이 다른 조직에서 깎였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네. 뭐랄까 좀 과학자분들이 좀 다 분화되어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뭐 어떤 건지 타격에 비해서는 말씀드릴 별로 없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지금 그 크게 공공 부분에서 타격을 받은 곳을 보자면 출연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출연연 쪽은 뭐 과학기술연대회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금속이나 이런 데처럼 집중적인 어떤 집회나 이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예산 문제다 보니 아무래도 국회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큰 게 있고요. 뭐 집회가 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뚜렷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출연연이 뭔지 설명을 조금. 그게 이제 정부가 그 공공 부문의 연구를 위해서 정부 출연 특정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럼 연구소들입니다.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뭐 김성현 소장님이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R&D 예산을 깎는 정부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일단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일단 약한 데부터 타격을 입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온 것도 뉴스를 제일 걱정했는데 그 한 5천 명 정도의 포닥과 학연생들,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출연연에는 아마 일단 그 전방위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깎인 건 전방위적으로 깎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부터 권고사직 들어갈 거예요. 계약을 예를 들어 2년을 권고사직. 그러니까 2년을 계약을 했는데 당장 없어졌으니까 1년 만에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계약을 2년 했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공계 이제 연구 인력들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포닥이나 그 학연생 같은 경우는 인재를 키우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연구도 수행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타격을 받으니 이제 당장 그 대학원생들이나 포닥들은 자기 연구를 지속하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단절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과기부에서는 뭐 합니까 그러면은 과기부에서 이런 거 막아야지. 이거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생각 못한 것 같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이제 뭐 경제 위기 때나 뭐 금융 위기 때도 우리 정부 예산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이 줄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렇죠. IMF 때도 안 줄었던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세출이 저희가 성장을 하니까 예. 세출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세출에 증가되는 비율별로 또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아. 근데 이제 실제 비율은 왔다 갔다 했어요. 세출이 늘어난 것보다 R&D 비율이 줄어든 적도 있고 아하. 많이 점프한 적도 있었는데 예. 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때 소부장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일단 근데 그 절대량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확 그렇지, 줄어들었습니다. 확 줄어든 예. 거. 그러니까 이제 줄어든 카르텔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출연료 말씀을 하셨으니까 출연료 중에 어디가 좀 카르텔이 있어서 R&D를 떼먹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 특정 부서를 줄이면 아니, 특정 연구 기관을 줄이면 네네. 모르겠는데 네. 제가 쭉 보니까 한 20몇 개쯤 되는 출연료를 거의 일괄적으로 한 28%를 네. 딱 정해서 삭감을 하고 딱 두 군데 원자력 연구원하고 그린 뭐 녹색 성장인지 하여튼 그 거기만 14%로 두 군데만 예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율을 맞춰서 삭감을 했던데 네. 이건 무슨 뜻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이제 이번 예산 삭감이 24년도 걸 대상으로 했는데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동시에 발표된 그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상시 사업의 전체 R&D 사업의 20% 일단 상대 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하위 20%는 무조건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만약에 20조를 했다. 그러면 0.8 말고 0.1을 곱하면 4조 정도는 항시 구조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4년 동안 하면 기존 조직의 60%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나 인력을 조정하려 그러면 뭐 법률도 가야 돼, 국회도 통해야 되는데 이 예산 지금 이 정부 출연 연구소나 우리나라 R&D 예산 체계가 PBS라고 하는 뭐 예산 제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나 예산을 조정해서 인력과 조직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 첫 번째 시도가 이번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게 과학 기술인데 여기 인력을 줄인다라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대부분이 MB 때 인사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사들도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네네. 왔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추천하거나 관련이 있는. 아하. 근데 이제 MB 때 그 가장 큰 핵심적인 기조나 뭐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내건 게 뭐냐면 출연연이나 대학 부문 그러니까 공공 부문이죠. 공공 부문은 무용론이 있었어요. 무용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쟁력이 저하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없애야 되거나 조정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조를 올해부터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알다시피 미국이나 독일 같은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이 세죠. 미국은 아예 공무원이 돼가지고 할 정도로 하고 있고 독일은 이제 연구회 같은 체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공공 부문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비판 포인트는 주요 R&D 예산 줄이면서 R&D 카르텔 아까 말씀하셨고 일명 나눠먹기 사업이나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네. 뭐 또 성과가 부진한 기업들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예산을 줄인 것이다. 사업이나 네. 성과가 부족한 네. 것들. 실제로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세금을 제대로 쓰고 네.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을 뭐 당연히 것 그렇게 같아요. 해야죠. 예.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말들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찾아보자고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원안을 못 받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렇게 전방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특정한 영역, 특정한 곳에서 발생하는 거를 일반화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예. 분명히 특정 사업, 특정 부처, 특정 인력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뭐 108개 몇 개의 사업을 합치고 없앴다라고 하는데 정작 드러난 거는 전방위적인 삭감 말고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통 굉장히 이념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현실에 대한 네, 현실하고 정확한 좀 분석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념적 차원이고 이제 이게 밀턴 프리드먼 해가지고 작은 정부부터 뭐 맞습니다. 등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현실을 재단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대통령이 지난 6월 말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툭 던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던지면은 이분이 이제 창조주 같아요. 말씀이 그냥 현실이 돼버리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실하고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랑 안 맞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있을 때가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 2008년 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공공부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강조가 새로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게 됐습니다. 보호무역도 나오고, 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달라진 거죠.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인무지향 과학기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혁신 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이 수사만 나온 거죠. 진 교수님은 저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예. 와주시면 화면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제작진들의 애타는 마음. 자, 근데 이제 주영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런 또 얘기를 R&D 카르텔 실체가 이런 거다.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능력 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눈먼 지원이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여러 번 문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아하. 이게 이제 과학기술 안에서도. 네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 지원, 그러니까 성과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기업 지원들이 각 부처별로 우죽순격 생겨났고 그다음에 또 그게 지역 R&D 예산으로 가요 또. 그러니까 지역 R&D 예산, 기업 지원 R&D 예산이 막 생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된 거죠. 그게 조정의 핵심인데 산자부, 과기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온 대로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뭐 이 카르텔이라기보다는 이 부처 사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만약에 카르텔이 발생하면 부처들 사이에서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카르텔이 있으라 그러면 카르텔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작년만 해도 작년 3월만 해도 뭐 원래 5년 계획 잡고 R&D 네, 예산을 맞습니다. 뭐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 정부가 예. 그 MB 정부 때 과학기술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 개혁 방향이나 그 기본적인 그 뭡니까 목표나 취지가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려 그러면 OECD가 7월 31일 날 그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예. 이 거버넌스나 이 뭐 기재부, 과기부 일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서 지적한 그대로의 문제, 재정이나 예산을 조정해서 혁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방식을 다시 도입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출연연이나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그것도 데다 이제 맞습니다. 최근에 세금 잘 안 네네. 거치고도 있어서 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낼 수 있는 데를 생각하면 다른 데 하면 뭐 도로를 못 짓거나 지하철을 못 넣는데 네. R&D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걸로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20, 30 이렇게 덜어내기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도 뭐 좀 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처음 듣기로는 기재부가 10% 정도 삭감안을 가지고 왔는데 예. 뭐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현장에서도 그럼 다음에 하고 급한 거는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건 이제 세수에 맞춰서 삭감하는 것뿐이 아니라 다른 목적들이 있는 것 같고 기재부가 8월 말에 낸 그 전체 예산 재정 계획을 보면 R&D 부문이 14%, 그다음에 교육 부문이 6%가 삭감이 됐어요. 다른 데는 거의 삭감 안 됐습니다. 아하. 그 말은 이제 물론 이제 원래 예산이 줄면 거기서부터 삭감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R&D 부문하고 대학 부문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이제 뭐 청취자들 중에 반응은 지금 뭐 카이스트 석사들은 다 휴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침을 듣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실제로 의욕이 떨어져서 막 좀 그만해야겠다. 아니면 뭐 좀 좋은 조건으로 해외에 나가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일단은 그 뭐 우리가 보통 명문대라고 부르는 내가 외국에서도 잘 채용되기 쉬운 곳은 아마 해외로 나가는 부분도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계속 R&D 투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뭐 중국은 좀 지금 어렵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아마 가려고 할 겁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유인력도 있고 해외 협력까지 하니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공계 기피 현상에다가 뭐 인력 유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조차도 이거 저기 갔다가는 이제 뭐 쉽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AI 관련 심포지엄에 갔는데 네. 중국 사람 만났는데 와 거기가 막 AI 관해 가지고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윤 대통령도 그 비상경제 민생위에서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그 예산안을 보게 되면 AI 관련 R&D 예산을 깎았어요. 삭감됐습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자기 그래서 뭐 물론 사업마다 다르긴 할 텐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전환, 뭐 AI 관련된 쪽이 거의 9,400억 원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도 그렇지만 그 원안이 있잖아요. 6월달 원안. 그게 이제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게 R&D 과제는 단연도로 진행되니까 이 내년도 과제하고 작년 과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근데 거기서 거의 뭐 9,000억, 9,400억 깎인 것 같습니다. 이번 또 예산 삭감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이제 1억 원 이하의 기업 지원형 예산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런 네. 발표가 있고 대통령이 평소에 이제 그 R&D 예산을 꿈의 예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과학기술 예산 약 50%가 1억 원 이하 자잘한 사업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대폭 또 감축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이 1억 원 이하 자잘한 사업 뭐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자잘하다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1억 원 이하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 주로 이제 그 1억 원 이하의 사업들은 기초연구나 기초연구. 개인연구 지원, 아. 인력 양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에 인력 기초연구 양성. 쪽이 많이 깎여가지고 그 이제 계속 인력 문제가 될 거예요. 인력 문제 쪽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기업 쪽에 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충 알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정부 지원이 있어야 지금 연구가 가능한 것도 인문학에서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네. 1억 정도로 있어야지 어떤 맞습니다. 뭐의 역사책을 네. 만든다라든지 이게 네. 가능한데 그런 이제 연구 자체를 못 하게 되면 연구 네. 인력이 이제 양성이 안 되는 네. 거죠. 반발이 가장 적을 만한 곳이죠. 아 그렇죠. 아 반발이 가장 적을 만한 조직적인 반발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사실은 요즘 이제 과학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부 정말 잘했던 학생들이 이제 전기전자 전파공학 분야 네, 혹은 저도 물리학 전기전자 그러니까 우리 네. 박사님 같은 분이나 혹은 뭐 기계공학과나 네. 뭐 이제 그런데 물리학과나 이런 데 많이 갔지만 요즘은 이제 입시 상황을 보면 네. 다 의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부터 지방까지 쫙 의대 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나 예, 카스트 맞습니다. 공대 이제 네. 성형외과를 하지.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R&D 예산이 삭감되고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 뭐 석박사 인력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희망을 잃게 되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네. 그러면은 결국 과학 한국으로 어떤 그 공대로 가는 이런 것도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나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의 대우는 더 좋아지니까. 해외에서 대운 좋아진다. 네, 왜냐하면 사실 어. 그 뭡니까 이렇게 인플레가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전문직들의 임금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인플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예, 개발하면서 그 국내 임금으로 인력들 많이 다 데려가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음. 일단은 뭐 저희 항우연 우주만 해도 그렇게 전략 기술로 강조하셨는데 예. 전체적으로 원안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24년 예산에 비해서 1,000억 이상 깎였습니다. 1,000억 이상 깎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항우연이 이 여러 가지 한 2년에 걸쳐서 3번 연달아 성공을 했는데 연구자 초우 개선도 그냥 기본 수준만 해주면 일단 사람들이 올 거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럼 그 정도 기여를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는다면 아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것도 황당한 게 아니 그거 예산을 1,000억을 깎아놓고 또 우주항공청 안 만들어준다고 또 징징대잖아요. 그 우주항공청 만들고 또 공무원들 써야 되고 그게 다 예산인데 뭐 그러겠죠. 이해를 그러니까 못 대통령이 이제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또 우주항공청도 말씀하셨처럼 설립하겠다라는 그러한 드라이브도 있긴 한데 이게 좀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건 좀 뭔가 상호 좀 모순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만약에 우주항공청 법이 통과가 되면 예. 뭐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예산을 만들고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표 상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뭐 R&D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도대체 이게 그 뭐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할 텐데 예. 그런 것들이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근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R&D 예산을 그러니까 기업에서 R&D 특히 반도체 쪽에서 쓰면 더 큰 폭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기업에게 세금을 덜 내도록 만들어주는 네네. 제도를 통해서 R&D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해준 거고 그만큼 지금 정부 출연기관 이런 데서 R&D 예산을 깎아서 지금 기업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철학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게 법인세를 깎아서 그 기업이 뭐 R&D를 수행하게 하는 것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 이제 그 요율을 얼마나 깎느냐의 문제일 텐데 뭐 그걸 깎아서 기업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은 워낙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같고 지금은 이제 공공부문 연구 기능에 대한 구조 조정이 가장 큰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되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연구라는 것은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과 직접 연관된 부분들하고 네. 예컨대 기초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연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에서 좀 해야 되는 그렇게 되죠. 부분인데 네,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뭐 상반기 실적이 엄청 악화됐는데도 R&D는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은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연구 분야를 그러니까 이제 출연연이 뭐 25개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분야가 문제가 아니라 크게 수요자 중심인 게 있냐.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자 중심인 거.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전략이나 공공 정책에 맞춰 수행해야 되는 임무지향이냐 이 세 개로 나눕니다. 예. 세 개로 나누는데 아하.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임무지향을 잘하는 거예요. 나사니 뭐 그다음에 오펜하이머. 그렇죠. 에너지성 쪽이고 예. 보건성 뭐 네. 그다음에 국방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노화 이런 쪽의 연구기관들이 강해요. 임무지향이 강한 거죠. 그럼 예. 국가가 해야 되는 건 무조건 국가가 한다. 공무원을 시켜서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나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을 지원하는 강합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연구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 중심은 이제 그 일본의 리켄 같은 여학 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회 같은 데예요. 여기는 진짜 그 연구자를 막 지원을 해서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인 거죠. 예. 근데 저희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게 개혁을 해야 되는 방향인데 그런 그런 만 자른다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고 지금은 막 다 삭감하는 구조인 거라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카르텔 척결 이 캠페인 카르텔이. 속에 이제 하나가 과학 분야도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지금. 네, 저희 그래서 국가혁신 체제를 지금 상황이나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그 전 정부에서도 실패했고 이제는 개혁이 아니고 아예 그 잠재력이나 인력 재원까지도 다 날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주항공청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과학기술노조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반대 집회도 하셨었는데 그 이유가 반대보다는 예. 그 우주항공청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에 돼야 대해서는 된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아하. 이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과학기술정통부가 낸 그 설립 운영 방안이 있어요. 그 방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였죠. 어떤 방안이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기존의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었는데 예. 그 조직을 바깥에 두고 우주청에 이관하지 않는 거죠. 사실상 항우연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능을 그냥 뭐 가져갈지도 모르지만 쪼개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아하. 그래서 천문연이나 항우연 같은 조직이 그대로 그냥 가면 된다. 그게 일단 우선적인 요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주 선진국의 우주 전담부처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 다음에 업무나 그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들에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뜬금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고집하는가? 왜 그걸 고집할까요? 일단 뭐 이거는 과기정통부에서 만드는 아니기니까요. 추진단에서 예. 저희는 이제 추정하기는 항우연을 쪼개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과기부가 뭐 사실은 우주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한 부처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돼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좀 토론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네, 저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달을 계속했는데 뭐 추진단에서 와서 저희 의견을 듣거나 한 적도 없고 다 공가리고 와온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방위? 아니 MB 지금은 때, 이제 MB 때 인사들하고 공무원하고 예, 법안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설립 방안은 나와 있는데 그게 저희는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지금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예, 참 과학 한국의 미래 굉장히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 또 방송 들으면서 많이 하시는데 한 30초 남았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집행에 대해 어떤 우려점이 많으신지 핵심적인 이유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 뭐 성장이라고 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혁신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과학기술계 대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좌우든 진보 보수든 실패해 왔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혁신 체제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조차도 보지 않고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달라라는 말씀이에요.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